흥미롭지만 이슈로 정리하기에 애매한 것들, 싱크홀이 하나 생겼죠. 보셨던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차가 슉 빠집니다. 처음 영상 이거 봤을 때 슈퍼마리오냐고 무슨 뚱뚱뚱 들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수석에 타신 분이 80대셨고 지금 중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숙연해지는 이슈가 나오게 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요 싱크홀이 왜 생겼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서대문군가 마포군가에서였죠. 거기서 이제 이 싱크홀이 생겼는데, 일단은 이제 근본적으로는 도로의 밑에는 수많은 송수관들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시스템을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수하고 뭐 먹고 마시고 하기 위해 쓰는 물들은 이제 상수도 시스템으로 이제 흘러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리는 물, 그러니까 뭐 똥 싸고 이제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은 다 이제 하수도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상하수도가 우리의 땅 밑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이 서대문구 마포구 이쪽에 상하수도 시스템은 이미 60년, 70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하수도 배관이 되게 낡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낡은 거에서 물이 새어나올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 새어나온 것들이 집안을 침하시키게 되는 거죠. 그 집안이 침하되면서 아스팔트만 떠 있는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 제가 이제 송배정망도 늙어가고 있다, 인프라 구축도 한전이 지금 제대로 할 역량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도로 또한 계속해서 유지보수가 필요합니다. 인프라는 깔면 끝이 아니에요. 그걸 위한 유지보수를 계속 해줘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전력망도 마찬가지고 도로망도 마찬가지지만 요것도 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아스팔트가 앞에 좀 꺼져 있는 것 같다 싶으시면 웬만하면 옆으로 피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앞으로도 이제 이런 일은 계속해서 생길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역사상 최장기간이었죠. 800일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죠.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될 때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여지를 제공을 하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 챗 GPT가 한참 이슈가 됐었죠. 작년부터 엄청나게 챗 GPT가 이슈가 됐었는데, 챗 GPT가 지금 240배 싸졌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보다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싸질 수가 있었냐? 가장 심플하게 얘기하면 안 팔리니까죠. 안 팔리니까 싸집니다. 그리고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혹시 챗 GPT 써보신 분 많으신가요? 챗GPT에 뭘 물어보면 헛소리를 생각보다 많이 하잖아요. 영어권 국가 사람들은 일루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누군가는 그게 일루전이 아니라 불시시다라고 얘기를 한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헛소리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학습을 하다 보면 잘못된 정보도 당연히 학습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챗GPT의 모델의 방식이 뭐냐 하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통계적으로 가장 빈도가 높은 대답을 앞에 꺼내줄 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지능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냥 통계에서 가장 빈도 높은 거를 찾는 컴퓨터 프로그램일 뿐인 거지 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수많은 사람들한테 지능으로 인식되는데, 문제가 뭐냐? 정확도가 높은 상태일수록 거기서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더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헛소리를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더 어마어마한 방대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돈이 들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이며 뭐며 하면 너무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얘네들도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에너지를 덜 쓰고 가볍게 만들되 좀 더 이제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놈으로 만들자라고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가격은 이렇게 해서 싸지고 있고, 가장 심플하게는 안 팔리니까 싸게 만드는 거기도 한데, 싸게 만들 수 있는 것조차도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말인즉슨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언어 모델들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그만큼 데이터 센터들의 수요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중국의 기준금리라고 볼 수 있는 LPR, 론 프라임 레이트가 3.35%로 동결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상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세계 추세와는 정반대로 계속해서 인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도 점점 둔화되고 있고, 금리라는 거는 성장과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담당자들이 금리를 결정함에 있어서 성장이 잘 되면 금리가 높든가 낮든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장이 잘 될 때는 금리를 높여도 되는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물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물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랐다, 이런 이슈를 많이 들으셨다 보니까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물가가 높으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요소입니다.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출을 덜 받게 되니까요, 유동성이 흡수되면서 시중에 돈이 덜 풀리게 되고, 그렇게 덜 풀린 돈이 성장을 좀 낮추고 물가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반대로 금리를 낮춘다는 거는 성장을 더 잘 할 수 있는 요소가 되고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근데 이 성장이 잘 되면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성장이 안 되거나 물가도 평소에는 낮은 게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물가는 또 반대로 아예 마이너스로 넘어가 버리면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의 결정 기작은 기본적으로 성장과 물가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은 과거로부터 5% 이상의 성장을 해오던 나라였는데 최근에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둔화됨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률 또한 되게 저조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서 이 글로벌리 금리를 인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반대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동결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는 0.3%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PPI와 CPI가 이제 주로 많이 얘기하는 물가 지표인데요. PPI는 생산자 물가 지수, Product Price Index입니다. CPI는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고요. 대충 이제 도매 물가와 소매 물가의 차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PPI 같은 경우는 도매 물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여기 높게 나왔다 그러면 한 달쯤 뒤에 CPI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원유 재고는 조금 중요하게 보면 좋은데 이번 이슈에서 한번 언급을 드리겠지만 미국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의 가격 결정력에 있어서 미국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급 사이드에서 봤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중요한 변수일 수 있습니다. 공급 사이드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났다는 거는 그만큼 시장의 석유를 덜 풀었다라는 뜻이 되고 그 말인즉슨 유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줄었다라는 거는 시장에 더 많이 풀었다라는 뜻이고 그 말인즉슨 유가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주를 이뤘을 때는 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유가에 영향을 되게 크게 끼쳤었는데 최근 모습을 보면요. 중국의 수요가 되게 많이 부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석유를 쓰는 곳이 미국이고 두 번째로 많이 쓰는 것이 중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공급보다는 수요 사이드에서 유가를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내내 계속 70불대에서 8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던 유가가 WTI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어젯밤에는 69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수요가 부진한 모습에 유가는 이제 좀 더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은 좀 더 높은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미국의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 4.16%가 나오게 됐고요. 경제에 있어서 채권이라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미국 기준으로 얘기를 드려볼게요. 연준이라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통화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연준이 찍어낸 통화량은 7조 달러밖에 안 됩니다. 7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지만 미국 전체 시장에 풀려있는 돈은 거의 50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커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시장보다 부채 시장이 10배 정도 더 큽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요 채권이라는 부채라는 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 이 부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게 요 채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정부가 찍어내는 채권이라는 거죠. 채권이란 게 뭐냐? 저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한 빚증서예요. 그래서 제가 빚을 졌다는 빚 증서고 2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20년물 채권을 1억 달러를 샀으면 그 말인즉슨 미국 정부는 저한테 1억 달러를 빚졌다는 뜻이고 20년 동안 이자를 따박따박 주다가 만기가 됐을 때 원금을 한 번에 갚겠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채와 장기채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20년물의 채권의 발행금리는 4.16%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3.5%로 동결이 됐습니다. 사실 지금 경기 상황을 봤을 때 오늘 우리나라 2분기 GDP 확정치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확정치가 지난 분기 대비 마이너스 0.2%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역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성장을 했을 때는 원래 상식적으로는 금리를 낮춰야지 말이 되거든요. 금리를 낮춰가지고 유동성을 더 풀고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최근 문제가 뭐냐?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상황 자체는 이 경기의 상황 자체는 금리를 낮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동산이 너무 오르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내가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을 풀어봐야 그 자금들이 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동산 투기 수요가 잡히지 않는다면 진정세로 접어들지 않는다면 금리는 계속해서 동결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미국은 매주 목요일마다 새로 실업한 사람이 얼마인지를 집계해가지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거를 보여줍니다. 우리나라는 되게 경직된 고용사회다 보니까 이게 별로 중요하게 안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도 쉽고 해고도 쉬운 주급제 사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자리 지표가 미국 경기가 얼마나 건전한지를 바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이 일자리 지표를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매주 발표하는 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사람들한테 이제 매우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거는 예상치와 얼마나 차이가 있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금융시장은 예상치는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반영하고 있는 예상치를 얼마나 더 낮게 나왔냐, 얼마나 더 나쁘게 나왔냐에 따라서 금융시장의 향방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미국의 이제 2년물 국채 입찰은 3.8%로 나오게 됐고, 미국의 원유 재고, 요것도 이제 매주 발표를 합니다. 매주 발표하는데 마이너스 0.8 밀리언 나왔고,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은 1.9% 나왔고요.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GDP 발표를 3번 해요. 처음에 속보치를 먼저 발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잠정치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치 발표를 하는데, 처음에 속보치를 발표할 당시에는 2.8%로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잠정치를 집계해보니까, 생각보다 내수가 더 좋았네. 그래서 내수가 좀 더 좋은 거를 반영해서 3%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산업 생산은 마이너스 3.6%로 예상치보다 꽤나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가 사실 전 세계의 반도체, 특히나 메모리 반도체의 공급 거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의 산업 생산은 일반적으로 메모리 반도체의 생산량과 꽤나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 요 말인즉슨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조금 존재한다라고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봐도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원래 이제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지난해 마지막부터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반도체 메모리 가격이 생각보다 빨리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이클이 벌써 끝났나? 라는 시장의 의문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고 2.2%로 나오게 됐습니다. PCE 물가가 뭐냐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만 따로 발표를 하는 물가 지표인데 CPI 같은 경우는 가중치가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 PCE 물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소고기가 너무 비싸지면 닭고기의 가중치를 조금 높여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소비할 것 같은 물건들의 가중치를 조금 더 준 물가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 담당자들은 CPI보다는 요 PCE를 좀 더 많이 참고하는 경향성이 있고, 그래서 미국의 물가 지표를 볼 때는 CPI보다는 요 PCE를 좀 더 시장에서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상치 2.7%인보다 낮은 2.6%로 나오게 됐고요.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중국은 일단 전 세계 공장으로 불린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조업은 매우 중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요 PMI가 뭐냐면 심리 지표예요. 그러니까 제조업을 하고 있는 책임 이상의 사람들한테 앞으로 제조업 경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를 물어봅니다. 물어봤을 때 중립이면 50, 좀 좋을 것 같아요면 50보다 위, 나쁠 것 같아요면 50보다 아래로 평가를 하는 게 요 제조업 PMI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상치보다 낮은 49.1로 나옴으로써 제조업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라고 예상하는 제조업 책임 이상급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요 말인즉슨 앞으로의 경기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무역 수지는 3.83 빌리언, 그러니까 38억 불 흑자를 보게 됐고요. 이번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한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2% 예측치 그대로 나왔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이거 좀 낮게 나왔죠? 낮게 나와서 47인가? 좀 낮게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잡 오프닝, 요게 이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7.6인가 나왔죠? 7.6 밀리언이 나와가지고, 예상치보다 많이 낮네? 아까 지지난주 지표 해석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은 일자리 시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자리 시장에서 잡 오프닝은 새로 구인을 하는 자리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저희 사람 필요해요? 하는 일자리가 얼마나 많냐는 건데, 요게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이었거든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었는데, 이게 이제 예상치보다 낮은 7.6 밀리언으로 나오면서 생각보다 일자리가 적게 열려 있구나 라고 봐서 팬데믹 이전보다 조금 빡세졌다 라는 우려 요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침체라고 예상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늘 한국의 GDP 발표가 있었는데 잠정치가 이미 마이너스 0.2%였고 확정치도 마이너스 0.2%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부진해요. 수입, 내수, 그러니까 민간 소비, 정부 지출, 그리고 설비 투자, 그리고 수출 빼기 수입, 이제 GDP잖아요. 요 모든 게 부진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정부 지출이 조금 늘어가지고 역성장을 좀 덜하게 했는데 어쨌든 간에 역성장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에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이 고용 인구 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고용 보고서를 먼저 발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 미국 고용 노동 통계국에서 여기서 이제 고용 보고서를 또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달 첫째 주에 발표를 합니다.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요. 보통 이제 화요일인데 매달 첫째 주 화요일에 이 잡 오프닝 발표를 하고 이제 수요일에 ADP라는 민간 기업에서 비농업 고용 지표를 발표하는데 요 고용 지표들이 아주 중요한 지표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 주목할 만한 지표로는 중국의 물가 지표와 미국의 물가 지표 그리고 한국의 고용 보고서 발표가 나올 거고요. 유로존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겠습니다. 아마 인하를 할 가능성도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유로존도 지금 경기가 침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한국의 광의 통화 증가량, 통화량, 전화를 얼마나 많이 하냐가 아니고요. 시중에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냐를 뜻하는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많이 풀릴수록 물가가 오르든 성장을 하든 자산 가격이 오르든 뭔가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풀린 통화량은 뭐가 견인했냐? 부동산 가격 상승이 많이 견인을 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통화량이 꽤나 많이 늘어날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이슈였고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